자, 그러면 자산 운용업계의 엔비디아 여기도 그래비티. 들어가고 싶어 난립니다. 네, 우리 홍춘욱 대표님이 오늘 함께 하시는데요. 네. 네. 그 홍춘욱 대표님께서 운영하시는 회사가 프리즘 투자자문? 네네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품절 대란 나고 있다고 프리즘도. 저 프리즘 투자자문은 올해 1월 성적은 나왔나요? 뭐 RG가 안 나왔죠. 이런 소리 왜냐하면 아직 안 오늘 장 해야지. 아, 그런가요? 네. 네, 근데 이제 국민연금이 잘 벌면 저희도 잘 벌어요. 아, 그래요? 예, 저희는 국민연금이 그 매달 포트폴리오를 공개해 주잖아요. 네. 2달 늦게 공개해요. 그래서 10월 말께 나와 있는데 네. 그걸 보고 저희가 포트를 짜거든요. 예. 그래요. 예, 그리고 또 그 중기 자산 배분이라고 해서 향후 5년간 자산 배분 방향도 다 공개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ETF 중에 수수료 제일 싼 거 그거 골라가지고 국민연금 포트폴리오대로 비중을 딱 하면 작년 국민연금 수익률이 얼마가 나오냐면 최소 15%에서 19%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연금 포트폴리오가 지금 시장을 이기기 아주 좋은. 그리고 아. 1월도 제가 보니까 2, 3% 이상 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초도 국민연금은 플러스로 출발을 할 것 같고, 네. 그거랑 이제 저희는 좀 다르죠. 저희는 이제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 기반으로 해서 더 좀 다양하게 분산을 하지만 네. 그런 걸 보면 국민연금이 정말 우리나라 금융시장 참가자들한테 답지를 보여준다. 그렇게 그렇게 2개월 대응하면- 후에 좀 늦게 보여준다. 그렇지만 뭐 빨리 대응 못 하더라고요. 어차피 못해요. 예, 왜냐하면 작년 말에 국민연금이 뭐 주식 사서 주식시장 뭐 부양했다 그러지만 그 2조도 안 샀더라고요. 예, 국민연금 보유 자산이 제가 연말 추정해 보니까 1,250조 정도로 1,250조. 근데 그 2조. 그 중에 2조면 2조. 0.1%가 안 되나요? 그렇죠? 0.1%는 되겠군요. 아무튼 굉장히 적은 규모에 불과한데 그거 정도를 갖고 뭐 시장을 떠받쳤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국민연금이 워낙 한국 주식 비중이 너무 적으니까 네. 좀 저가 매수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 정말 국장 유감입니다. 혹시 우리 대표님은 대략 감을 어떻게 좀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분석은 분석들 하시지만 그 워낙 오래 시장에 계신 분들은 아까 촉 이런 게 있으시더라고. 저는 샀어요. 이걸 제가 정말 계좌 인증을 좀 해보고 싶을 정도인데 네. 예. 이제 연말 정산할 때 우리가 3,800 살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ISA 계좌에 2,000, 네. 예, 그리고 연금 저축 계좌나 IRP 계좌에 합쳐서 1,800을 넣을 수 있어요. 네, 네. 절세 계좌 3,800을 매년 넣을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요새 벌이가 안 좋아서 금융종합과세가 안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있는 돈이란 돈은 다 회사에 사업에 넣었지 뭐 있나. 네. 그래서 이제 3,800을 연말정산 받겠다고 딱 넣었는데 그날이 운이 정말 제가 좋았던 게 12월 3일이었던 거예요. 넣고. 네네. 예. 그러니까 전날 다 돈을 이체하겠다고 저희 계좌에 넣었을 거 아니에요. 저희는 다 그거 운용해 주니까. 예. 넣으면서 딱 그날 했는데 그날 운용을 하는 날 저희 회사에서 리밸런싱 신호가 난 거예요. 네. 봤더니 한국 주식 매수 리밸런싱을 하더라고요. 미국 주식 조금 팔고 뭐 네. 금을 좀 많이 팔더라고요. 금을 좀 많이 팔아서 한국 주식을 리밸런싱 하는 거 보고 야 나도 드디어 진정한 의미의 동학개미다 나도. 그럼 이제 국장 많이 사고 금 팔고 미국 주식 좀 팔고 조금 팔아서 이제 그 재원으로 한국 주식 사는 날 제가 그걸 이제 추가 납입을 한 거죠. 그래요. 네, 제가 그래도 약간 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 모델은 한국 주식 사자고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고 한 달 지나고 보니까 국민연금이 뭐 12월에 2조를 샀네, 1조 8천을 샀네 그런 거 보고 저희가 빠르다. 우리 AI 모델이 빠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일단 제가 믿고 개발한 저희 모델대로라면 올해 한국장은 낙배든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작년 연말부터 그 말씀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정도 수준에서 1년 후에 실패한 적 없다. 지하는 있을지언정 이 정도 수준에서 1년 지나고 실패한 적은 없었다. 그걸 기억해 주시고. 요 정도 수준이란 뭐 예, PBR 0.8배 레벨인데 제가 또 올해 연간은 제가 모르겠는데 네. 상반기에는 트럼프가 우리한테 좀 선물을 줄 거라고 보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한테요? 그러니까 이제 관세는 때리겠죠. 네. 저는 관세는 피할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 옆에 있는 가장 중요한 우방국 중에 하나인 캐나다랑 멕시코한테 하는 걸 보면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일 먼저 거기를 때리고 그다음 중국이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는 8번째 안에 들어가는 나라니까. 왜냐하면 그 대미 무역흑자 8번째 국가니까 순서가 아직 안 됐을 뿐 너 일로 와 하고서 지금 뒤에 맞는 사람이 더 아파요. 기다리다가. 예, 우리 그 저기 옛날 그 빠따 맞던 시절에 학교를 다녔으니까 기다리는 게 제일 무섭더라고요. 그렇죠. 예, 좀 그런데 이제 대신 선생님 힘은 좀 빠집니다. 아니 근데 나중에. 그 초조함. 그러니까 그죠. 마음은 너무 힘든데. 거기다 번호가 홍씨잖아. 맨 뒤쪽에. 예, 72번이야 맨날. 저희 때는 73번까지 있으니까. 저도 약간 그래서 후반부긴 했습니다. 예, 홍씨, 황씨들이 이제 뒤에서 벌벌 떨다가 나중에 이제 거의 기리는 거지. 애들 죽는다고 막 쓰러지고 있는데. 이제 그게 5월에 우리나라의 팔자라 뭐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 미국의 그 석유 생산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왔는데요. 이게 빨간 선이 뭐냐면 미국의 석유 생산인데 하루 이 1000배럴 단위고요. 네. 근데 여기가 보면 13,000이잖아요. 여기 14,000이네요. 거기 그죠? 이게 뭘 뜻하냐면 하루에 1,300만 배럴 생산한다는 뜻입니다. 1,300만. 예, 그래서 사우디가 900만 배럴. 네. 예, 그리고 러시아가 암만 뭐 해외 수출 많이 한다 그래도 300만 배럴 정도인데 네. 그 두 나라 합친 거보다 사실 미국이 더 많이 그렇게 많이 뽑고 있어요. 예. 딱 특히 때부터네요. 예, 그리고 특히 트럼프 때입니다, 이게. 예, 보이시죠? 트럼프 때 900만 배럴이 1,200만 배럴 됐고요. 그랬다가 예, 그다음에 바이든 때 팬데믹 박살났다가 박살났다가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네요. 올라가는 중이고 이거 이제 지금 규제를 풀잖아요. 그래서 펜실베니아 선거 유세에서 그게 이제 저는 분기점이었다고 보는데 그때 드릴 베이비 드릴 기억나시나요? 네네. 예, 그 펜실베니아가 돌아선 계기였는데요. 네. 그러니까 환경 문제 때문에 펜실베니아를 비롯한 미국 동부주들이 셰일 오일 착공을 금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었고 바이든도 그 금지하고 있었는데 이걸 난 풀어주겠다. 그러면서 와이 해리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근데 너는 이야기 안 하냐? 너는 대답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유세를 보면 굉장히 유명한 쇼츠로 돌아다니던 짤입니다. 그런 거에서 나오는 것처럼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미국 내에 가장 셰일 오일이 많이 묻혀 있는 주가 펜실베니아 주인데 그 뉴욕 옆에 있는 사각형 주입니다. 그 펜실베니아가 가장 많은 셰일 오일이 묻혀 있는데 거기를 개발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이걸 개발함으로 제일 많아요? 그걸 거기가 에팔레치아 산맥 쪽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또 물도 많다. 셰일 오일이 지하수 문제가 있고 막 그러지만 아니고 물이 많은 지역에서 지하수 안 올려도 되고 강물 써도 된다. 뭐가 문제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드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러시아에서 전쟁 나고 어디 중동에서 전쟁 날 때마다 유가 폭등하고 폭락하는 거 우리가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다. 두 번째 그 값비싼 태양광이나 풍력 전부 다 중국산이다. 우리 메이드 인 USA로 그 문제 부족한 전기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값싼 에너지원이 있는데 그걸 왜 굳이 다른 나라 걸 쓰면서 하냐. 이러면서 여기를 공략해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18석인데 그걸 이겼죠.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그림 차트가 여기 트럼프 때 여기 그리고 오바마 때 보십시오. 오바마 전반에 엄청나게 늘리고 난 다음에 박살, 늘리고 난 다음 박살, 늘리고 난 다음에 하락. 그리고 이렇게 어떤 이유로든 한번 감산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뒤에 상승. 그래서 지난 15년 동안은 국제 원유 시장의 게임 체인저는 전쟁이 아니고 미국이었네. 미국 셰일 오일이다. 미국 셰일 오일 뚜껑이 열리느냐 마느냐가 모든 걸 결정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러기 때문에 이 차트들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트럼프가 저는 그가 수많은 공약을 지킬 거라고 생각은 전혀 안 하지만 취임식 날 첫 번째가 반이민, 두 번째가 에너지 독립이었어요. 그 비상 선언을 하면서 이런 걸 보면 뭐 제 의견입니다만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량이 여기서 한번 이렇게 레벨업 돼서 한 1,500만 배럴 간다. 이러면 어떤 강추위가 오더라도 원유 가격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럼 원유 가격이 떨어질 때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가 어디냐? 보면 에너지 수입하면서 그리고 LNG나 오일 탱커들 수출 많이 하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일본, 한국 정도지 딴 나라가 그렇게 큰 혜택을 볼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중동 산유국들 같은 경우는 뭐 이번에 당장 MBS 가가지고 트럼프한테 6천억 불 투자하겠다고. 그분 너무 MBS라고 세게 파지 마. 이런 의도일 수도 있겠네요. 잘 지내보자. 아니 뭐 그 뒤에
하마스 뒤에 있었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헤즈볼라 뒤에는 이란. 네. 이렇게 다 알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원죄도 있고 하니까 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향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석유를 갖다 뽑아내고 이걸 특히 LNG 그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항만 시설이 필요한데 네. 바이든이 역시 FTA 맺은 나라에게만 수출하기로 하면서 금지시켰거든요. 그거 이번에 다 풀잖아요. 그럼 LNG 수출이 네. 천연가스 수출이 늘어난다라는 거니까 한국 조선 입장에서 나쁜 뉴스 아니고 해운 업체 입장에서 나쁜 뉴스 아니고 또 전력 설비들 네. 전력망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그렇죠. 관련해서 특히 지금 AI 관련해서 투자도 한다니까 이런 쪽에서 일단 이런 테마는 적어도 상반기에는 이 사람이 이제 근데 말이 바뀔 수 있으니까 네, 네. 저는 이 사람을 길게 믿지는 않으니까 상반기 정도에는 그래도 좀 효과가 있지 않냐. 여기에 이제 고환율 네. 1,430원, 1,450원 정도에 있는 고환율까지 겹치면 그래도 뭐 not bad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도주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그래도 지금 빠따 맞으러 대기하고 있는 나라 중에는 그래도 우리는 선생님이 좀 봐주는 나라 아니냐. 그러면 상대가치 평가니까 네, 네. 꼭 그렇게 나쁘냐. 이런 약간은 역발상이 필요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장이 낫배드 수준은 될 것 같다. 근데 이미 조선도 많이 이미 올라가기도 하긴 했는데 그죠? 그게 근데 30년 사이클이어서 아 조선은 예, 조선업은 30년 사이클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좋아하죠, 저는. 매크로 이코노미스트들이 유일하게 돈 벌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조선이요? 예, 조선이 그렇습니다. 아니 그 우리는 근시일 내에 조선이 힘들었던 걸 너무 많이 봐서 그렇죠. 이게 조선이 그렇게 긴 사이클로 가는 거를 왜냐하면 이제 배가 그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아무리 칠을 여러 번 해도 네. 배가 셉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그 친환경 이중 격벽 이야기 들으셨죠? 네. 예, 왜냐하면 배들이 가면서 노후 선박에서 기름을 엄청 흘리는 특히 그 러시아에서 원유 수출하는 보이지 않는 함대 네. 거기가 그렇게 원유 수출 유출 사고가 심각하다고 하잖아요. 지금 저기 중국 앞바다에 떠 있는 러시아 배에서 그렇게 기름이 많이 나온답니다. 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해사위원회나 이런 데서 25년으로 줄였어요. 배를 해체하는 시기를. 네. 방글라데시 가서 해체하잖아요. 네, 그걸 이제 25년 안에 해체해라. 그리고 이중격벽 선체로 만들어라라는 규제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옛날은 30년, 이제는 25년 정도로 보이면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 조선업의 최악의 바닥은 언제냐면 15, 16년으로 보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10년 지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이 오르는데 한 15, 20년, 빠지는데 5년, 10년 정도 사이클로 움직이는 시장이니까. 네. 그래서 대략 예. 뭐 좀 보자면 이제 바닥은 U자형 바닥은 치고 네. 좀 올라가는 중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배라는 게 네. 뭐 어느 해에 갑자기 쫙 만들고 그 다음부터 안 만들고 이러진 않잖아요. 계속 만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리버티선 때문에 그런데요. 네. 이 리버티선이 뭐냐면 미국이 2차 대전 때 물량전으로 밀어붙이면서 그 3일에 하나인가 뭐 하루에 하나씩 찍어냈다는 배고 그게 1,000척이 넘게 제가 알기로는 몇천 척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동일하게 생긴 배입니다. 이렇게 네. 보면 압니다. 하도 많이 돌아다녀서 네. 그 배를 그냥 마치 기계 공장에서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만들었거든요. 예. 그 배들이 시장에 풀린 게 전쟁 끝나고 풀린 게 1945년부터 시작해서 50년 사이에 시장에 되게 풀린 거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해운 산업에 어마어마한 배가 풀리니까 불황이 오고 그리고 난 다음 30년이 지난 1980년대 삼조왕 때 우리가 네. 엄청나게 좋았고 그리고 2010년이 또 엄청나게 좋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조선 시장은 30년 주기로 움직여 왔는데 이제 그게 그렇게 보면 다음 사이클은 2010년이 피크였으니까 네. 다음 사이클의 이제 저점은 2020년이 됐어야 되는데 네. 여기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선박의 내구 연합 문제들로 인해서 한 5년 정도 땡겨진 거 아니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2016, 17이 바닥이고 네. 그 뒤 이제 조금씩 회복되는 중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네. 만약에 그 회복된 중이라고 그리고 그러니까 조선의 사이클을 우리가 믿는다면 앞으로도 꽤 더 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높죠. 왜냐하면 이제 구조조정이 또 이루어진 산업이죠. 아. 예, 이게 이제 슬픈 네, 무서운 네, 이야기죠. 네, 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2010년을 전후해서 전 세계가 다 석유 생산량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중국발 네. 그 원자재 수요 붐이 끝없이 이어질 거라는 낙관 속에서
끝도 없이 배를 지어대던 그 시기가 끝나고 10년 사이에 네. 해운선사 우리 뭐 당장 한진해운 그렇죠. 그렇게 되고 네. STX 저렇게 되고 조선소들 다 저렇게 되는 네. 거 봤잖아요. 네, 그러면서 중국에 있는 조선소들조차 합병하는 거 봤지 않습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공급량은 줄어든 상황에서 경기는 이제 다시 살아나니까. 네. 네, 거기다 특히 미국의 1위 수출 품목이 원유, 2위가 천연가스거든요. 네. 예, 미국은 원자재 생산 국가예요. 마스크 하나 못 만드는 나라라니까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 나라가 진해 물량을 해외로 보내기 위해서는 배가 없는 거죠. 부유식 생산 설비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네. 이제 이거 착공들이 계속 들어가야 되고 또 중단됐던 것들을 건설을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건설할 능력이 없어요. 그걸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이제 프랑스인데 캐드닙이라는 회사들 알아보시면 재밌습니다만 이제 그런 회사들이 기술을 해서 그런 고급 선종들에 대한 어떤 원천 기술들을 가지고 있지만 네. 만드는 건 한국이 잘 만드니까. 그리고 이번에 또 그 미국에 블럭 해가지고 중국 배들 못 들어오게 한 거 보셨잖아요. 그리고 중국에 또 그 부유식 LNG선 만드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네. 그 회사도 이번에 역시 블락했잖아요. 미국이 바이든 때문에 블락했습니다.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이제 배가 들어가려면 중국 국적 선박은 못 들어가고 그 국적 세탁을 해야 되고 또 네. 더 나가서 그 나라 배 만든 건 우리 못 들어와. 또 우리 수입하지 마까지 다 돼 있는 상황이니까 혜택은 있죠. 그래서 단기적인 테마를 물으시면 저도 뭐 너무 급하게 오르면 항상 빠진다는 건 알지만 또 뭐 주식 시장이라는 게 외부 충격에 따라서 잘 나가던 조선주도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는 건 알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저가 매수라는 걸 뭔가 고려할 때가 지금 말고 몇 달 뒤든 몇 년 뒤든 다시 시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싼데 저가 매수할 때는 한번 최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테마가 아까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다. 이 말씀인 거죠. 네. 지금 당장 뭐 가격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니까. 아니, 그건 저 선수들한테. 그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모르니까. 네. 맞아요. 조선 쪽에 한번 관심 가져보고 또 다른 쪽은 혹시 우리 대표님은 어느 쪽 관심 좀 갖고 계세요? 반도체 좋아하는 건 뭐 옛날부터 반도체. 계속 좋아하고요. 왜냐하면 역시 반도체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네. 중국을 블락하고 네. 중국산 저가 디램 나온다 그 이야기는 계속 나오죠. 그리고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스카웃이 얼마나 많이 돼갖고 네. 네. 중국 시안이나 정저우에 우리가 반도체 공장 만든 지가 벌써 20년이 돼가는데 기술이 네. 안 빠져나갈 수 없다. 저는 그건 동의.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고가 품목들부터 네. 시작해서 핵심적인 그런 품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아직 경쟁력이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엄청나게 따라오는 걸 미국이 블락해줬고 네. 아니, 더 나가서 미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AI 데리고 이렇게 오픈의 AI 데리고 와가지고 야 그래 오래간만 오라클 회장 진짜 그 사람 괜찮은데 오래간만에 봤고요. 예, 그 되게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요? 예, 그 사람들을 이렇게 정말 이 업계의 거물들 3명을 데리고 왔다라는 건 뭐 우리가 내년은 몰라요. 근데 네. 올해는 돈 쓴다 여기 이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쪽의 수요라는 건 우리가 전부 다 데이터 센터 저거 너무 많이 지어서 저거 버블이고 저거 위험해 그러지만 일단 대통령이 밀어주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돈을 그 미국이 이런 걸 추진하게 되면 사실 엔비디아가 제일 좋겠지만 네. 뒤에서 은근히 돈 버는 건 SK 하이닉스랑 TSMC랑 삼성전자잖아요. 네. 미국의 마이크론이 못하니까 인텔이 못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쪽 산업도 나쁘진 않다. 근데 이제 문제가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이렇게 큰데 이 중에 사실 조선은 완전 쭈그러들었다가 이제 회복되는 정도 네. 아직도 변압기니 전력 관련돼 있는 종목들 보면 사실 종목이 좀 작은 것도 많고 맞아요, 해운은 작죠. 뭐 네. 살 것도 없고 네. HMM 산업은행이 언제 팔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결국 이제 두 가지 테마라면 우리 올해는 반도체랑 조선인 거고 이제 뭐 이거 정도에서 우리가 더 확산될 게 없으니까 시장이 그 뉴스에 이렇게 민감하고 힘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한국의 밸류에이션이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지수를 사는 게 나아요? 아니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정 산업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나아요? 저는 지수 사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한 2년 전쯤이었는데 네. 2년 전 여름이죠. 그러니까 2023년 8월에 제가 열심히 다니는 병원이 있어요. 이제는 안 다닙니다. 네. 그러니까 도수 치료 받으러 왔죠. 도수 치료 받으러 갔는데 어떤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치료사님하고 친해지잖아요. 네. 치료사님이 이제 이 정도면 팔도 올릴 수 있고 격한 운동은 안 되지만 이제 수영 정도는 해도 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다녔으니까 오래 다녔죠. 근데 그분이 박사님 좀 좋은 종목 하나 가르쳐 주세요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래서 모 조선주를 사라 그랬어요. 네. 이해되시죠? 워낙 친하니까. 네, 뭐 몇 달을 봤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뭐 조선을 워낙 좋게 보니까 하면서 꼭 이야기한 게 이거 1년 보고 사는 거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사이클이니까 이거 1년 보고 사는 거다 그랬는데 이제 그해 겨울에 또 운동하다가 아파가지고 또 갔더니 기분이 냉랭한 거예요. 떨어졌구나. 그걸 떨어졌지. 왜냐하면 그때 10월에 네. 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났잖아요. 아, 네네. 내가 시장을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아니 테러 나는 걸 내가 어떻게 미래 모사드 전쟁 날걸 아니 어떻게 모사드도 뭐 예측 못하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새우꺾기 당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그분이 뭐 손절 쳤다고. 손절하셨대요? 네, 그때 이미 손절을 했다고. 1년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거 소용없더라고요, 그게. 그거는 기억이 안 나고 종목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네, 그때 추천하는 거 느꼈잖아요.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도 방송 오면서 개별 종목 묻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는데 네. 제가 그런 아픈 기억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조선주 저렇게 급등했는데 저 조선주 ETF 사라고 제가 말 못하겠고 그냥 아유, 맞아요. 어제 뭐 미국장도 오르는데 빠지는 거 보면 한국장은 답 없는 건 저도 알지만 네. 작년에 내내 이 방송 와서 한국 주식 왜 하냐고 그러다 12월에 마음 바꾼 사람이잖아요. 딱 그랬었죠. 딱 네, 12월에. 2,400 깨지고 난 네. 다음에 마음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싸면 사자 입장인 거고 살 때 아무리 반도체랑 조선이 좋은 거 알지만 맞아. 거기 너 종목 고를 능력 있니 타이밍 고를 능력 있니 그러면 저는 없더라고요. 그런 게. 그러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냥 코스피 200 TR 사세요. 거기에 삼성전자가 25%고 SK 하이닉스까지 하면 네. 한 35% 40% 되는데 네. 그냥 모르겠다 싶으면 이거 사놓으면 여기 다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제쯤 한번 저 치료받으러 한 번 더 가보세요. 그래서 이제 약간 아이고 찌찌. 아마 저한테 안 들어오실 거예요. 거기가 되게 잘 되는 병원이가지고 여러분의 치료사들이 계시는데 네. 저한테는 안 오실 것 같습니다. 아니, 끝으로 더 대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팔고 나서 올랐잖아. 그러니까 그게 더 나빠. 그게 화나거든. 조 앵커님이 잘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더 나빠요. 그거 더 화가 막 나. 예, 그렇죠. 끝으로 환율만 잠깐 좀 짚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환율 어떻게 됩니까? 저는 뭐 어떻게 전망하세요? 트럼프가 네. 시진핑하고 만나서 뽀뽀할 때까지는 환율은 크게 내리기는 어렵다. 시진핑과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지금 눈이 막 동공이 흔들리는데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는데 할게요. 예? 트럼프가 작년 11월에 딱 당선되자마자 100원 오르고 탄핵되고 50원 올랐어요. 그쵸? 네. 네. 계엄 탄핵.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계엄 탄핵 우리 국내 요인은 50원이고, 네. 그렇죠. 네. 미국 요인이 이 미국 100원이고. 요인이 100원이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내부 뭐 문제가 지금 해결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도 환율이 내려간 건 트럼프가 생각보다는 약간 유한데, 그리고 뭐 어제 다보스 가가지고 금리 내려 네. 이러는 걸 보면서 이거 주식시장이 좋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뿐이잖아요. 네. 이 사람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돈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네. 보이죠? 돈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 나라에 투자해 주겠다는 사람한테 가서는 그냥 영화 시중의 미소, 부처님 미소를 띠잖아. 근데 요 태도를 다르게 이야기하면 돈 안 되는 일은 일조를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 세계가 전쟁통이 벌어지더라도 미군 안 보내겠다는 게 너무나 명확해 보여요. 네. 근데 우리 이 아시아에 음. 이 사실 시한폭탄이 하나 있잖아요. 대만. 네, 대만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만 문제나 중국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유화적으로 너네 싸우지 마. 나 이거 아무리 내가 전쟁을 싫어하는 사람이고 군대 보내는 게 돈이 얼마 많이 드는 거 알지만 이거는 내가 안 돼. 요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나오면 환율 100원 바로 떨어진다. 그래요? 예, 그러나 그게 참 쉽지 않은 게 돈이 안 되는 문제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우선순위가 되게 밑에 있는데 네. 만에 하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뭐 돌발 이슈들 우리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양안 관계 문제들에 대한 어떤 관심이 부각되는 시점에는 반납했던 거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올해 상반기에는 계속 환율이 옛날처럼 다시 1,300원대 가요 이렇게 말하기에는 네. 트럼프가 너무 무섭고 어제도 특히 파월 의장이 연준 의장이 있는데 거기다 금리 내리라는 거 보면 그 말을 들은 우리 시장 참가자는 좋아하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여기가 이렇게 빠직
할 것 같거든요. 네, 힘줄이 이만큼 돋았을 거예요. 아. 그걸 보면서 2018년에 있었던 그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2018년 파월 탄핵 기사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글이나 뭐 챗GPT 가셔서 하면 예. 그때 트럼프가 정말 파월한테 너무너무 심하게 하거든요. 그 완전히 그 원수 대하듯 해요. 근데 그걸 경험했으면서 또 저런다라는 건 네. 저희가 우리 설 연휴 기간이지만 미국 저 FOMC가 있는데 거기서 파월 입에서 좋은 이야기가 안 나올 것 같다. 지난번 12월 달 기억 안 나세요? 그렇죠, 그렇죠. 네. 당신 임기 전에 그만둘 거냐? 맞아. 네. 네, 이거가 그러게. 좀 걱정이다. 네, 그래서 연휴 기간 중에 제일 걱정은 FOMC다. 네. 그거 끝나고 또 환율 오를 수도 있다. 네. 뭐 그 트럼프 입만 조심하면 그래도 점진적으로 내려가지 않겠냐 정도가 네. 제 의견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연휴 전 마지막 날 방송 우리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님 모시고 투자 전반에 관한 이야기 또 어떤 국장에서의 어떤 방향이 투자에 더 좋을지 하는 거 여쭤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